오늘은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 과정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비슷한 단원이 있었죠. 오늘 다뤄볼 내용은 크게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군사, 교통, 통신, 관리, 등용과 교육, 마지막으로 4대 교린의 외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선은 국왕 밑에 국정총괄의 핵심 기구인 의정부를 두고 그 아래 6조를 두는 정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중앙통치기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정부와 6조의 기능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의정부 관원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었죠.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의정부에서 핵심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의정부를 국정총괄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의정부 아래에 있는 6조는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6조는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개 부서를 가리키는 말로 각각의 부서마다 담당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조선의 중앙통치기구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는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서들로 이 세 개를 묶어 3사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고려시대에 회계를 담당하던 그 3사랑은 발음만 같고 뜻이 다르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3사는 조선시대의 언론기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언론기구는 국왕이나 신하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찰하고 필요하면 국왕에게 조언도 하고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는 기구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역은 정치를 논하고 모든 관원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밝히며 거짓된 언행을 금지하는 일을 맡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찰의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사헌부였습니다. 니은은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고 정치의 잘못을 따져 지적하는 일을 맡는다는데요. 우더른이나 임금이 잘못했을 때 이를 고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을 간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기구는 사간원이었습니다. 간언하니까 사간원. 뭔가 발음이 비슷해서 기억하기 쉽죠? 마지막으로 디귿은 궁궐 안에 책을 관리하고 왕의 물음에 대비해서 경연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학문을 연구하기도 하는 이 기구는 바로 홍문관이었습니다. 이 세 기구가 있었기에 조선은 권력 독점과 관리의 부정을 막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와 균형을 꾀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나머지 정치 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구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습니다. 의금부는 반역 등 큰 죄를 다스리는 기구였죠.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였습니다. 춘추관은 역사서의 편찬과 보급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핵심적인 역사서의 편찬을 담당하던 것도 춘추관이었죠. 성균관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데요. 특성상 지금보다는 관리 등용 및 교육 챕터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부는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지방행정제도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것이 바로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전에 배운 고려시대의 행정구역과 비슷한 듯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고려시대의 행정구역과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려시대에는 전국을 일반 행정구역인 5도와 군사 행정구역인 양개로 구역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일반 행정구역과 군사 행정구역의 구분 없이 전국을 8도로 나누었습니다. 그 아래에 고려시대에는 군현을 두었는데 이때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불렀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현을 속현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주현보다 속현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조선시대에는 도 밑에 부목군현을 병렬적으로 설치했었고 모든 행정구역의 지방관을 다 파견했기 때문에 속현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는 조선시대에 와서 모두 근현으로 승격되면서 사라집니다. 고려시대에는 오도의 안찰사 그리고 양계의 병마사를 파견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팔도의 관찰사를, 9년에는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안찰사랑 관찰사는 발음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모두 향리의 역할이 비슷한데요. 이들은 수령을 보좌하고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해 처리했습니다. 관찰사와 수령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오도에 파견된 것이 관찰사, 그 아래 군과 현에 파견된 것이 수령이라고 했는데요. 수령은 지방의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 등을 모두 갖고 있었기에 해당 지역의 1인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전래동화에서 사또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수령입니다. 수령이 다스리는 마을에는 향리도 있었고 유향소라는 기관도 있었는데요. 먼저 수령 아래 향리가 6방으로 나뉘어서 행정실무를 처리했죠. 유향소는 지방의 양반이 설치한 향촌 자치기구였는데 백성을 유교 질서 속에 교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결국 향리와 유향소 모두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유향소는 여기에 더해서 향리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죠. 관찰사는 그런 수령보다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군사, 교통, 통신을 살펴봅시다. 조선은 먼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성들에게 군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군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었는데 중앙군이었던 오위는 궁궐과 한양의 방어를 담당했습니다. 지방군은 각 도에 설치되었는데 육군인 병영과 해군인 수영으로 나뉘었으며 각각을 지휘하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는 중앙에서 파견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없던 내용이 바로 교통과 통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 시대에 벌써 전화나 전신 같은 게 등장했던 것까지는 아니고요. 조선인들은 매우 원초적이지만 직관적인 방법으로 원거리에서도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봉수대를 이용한 소통법인데요. 봉수대는 지방의 주요 산마다 설치했는데 낮에는 여기 연기를 피워 올렸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 5개의 봉수대에 몇 개의 불을 지피는지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시에는 불을 1개를 지폈습니다. 그런데 적이 저 멀리서 등장한 게 보이면 불을 2개 지폈고요. 적이 국경에 접근하는 것이 보이면 3개, 적이 국경을 넘는 것이 보이면 4개, 그리고 아군과 적군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보이면 5개를 지펴서 사태의 심각성을 멀리서도 쉽게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참은 그 시대의 렌터카, 기차역, 숙소의 역할을 했는데요. 몽골 제국이 광활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역참을 설치했다고 우리 작년에 배웠잖아요. 조선은 영토가 몽골처럼 컸던 건 아니지만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쉬면서 밥도 먹고 말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역참 제도를 조선에서도 운영했습니다. 역참은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서 통신과 물자 소송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선시대 과거제는 이 그림과 같은데요. 고려시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가요? 먼저 고려시대 과거제에는 무과가 없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려시대는 무신들이 문신들에 비해 훨씬 차별 배우를 받았던 국가였기 때문에 무신들을 굳이 시험까지 봐가면서 뽑아야 돼? 이런 멸시가 기저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무과가 등장했습니다. 대우가 좀 더 나아진 걸 보여주죠. 고려시대에는요, 승과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을 만큼 불교를 중시하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성리학을 숭상하는 신진사대부에 의해 건국된 선비의 나라 조선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숭유억불이라고 해서 유학을 숭배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라고 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 승과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양인이라면 누구나 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보통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는 양반의 자제들이 응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노동력으로 활용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문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무과에는 양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향리, 상민의 자제들도 응시할 수 있었죠. 기술직을 뽑는 잡과에는 주로 중인들이 응시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주로 3년에 한 번씩 치러졌지만 국가에 특별한 기념일이 있거나 할 때 이벤트처럼 과거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몇몇 똑똑한 친구들은 이미 조선시대 신분 구조가 어떻게 될지 대충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고려시대랑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조선의 신분제도는 이 그림처럼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노비의 4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분제도에 대해서도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제도입니다. 교육 역시 누구나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비용 때문에 실제로는 양반의 자제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겠죠. 오늘날의 초등학교와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던 것은 서당입니다. 서당에서 기초적인 유학 지식을 쌓은 후에는 중등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한양에 설치된 사부학당 또는 지방의 향교에서 유교 경전을 본격적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중등 교육을 훌륭하게 마친 이들은 최고 교육 학부인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입학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학 테스트인 속과를 통과해야 했다는 것이죠. 속과는 문관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균관에서 훌륭하게 공부를 마친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들은 관리가 되기 위해 문과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 봤던 시험은 바로 속과이고 성균관 졸업 후에 관리가 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대과인 것이죠. 대과는 총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초시를 통해 도별 인구 비례로 합격자를 추립니다. 다음으로 복시를 통해 실력 순으로 전국에서 오직 33명만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를 보게 되는데 전시는 33명의 등수만 1등부터 33등까지 가르게 되는 것일 뿐이고 33명이 그대로 모두 합격해서 관리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시만 통과하면 관리는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전시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장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장원에 급제한 사람은 국왕이 내린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3일 동안 행진했을 정도로 그 명예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찐 광기는 존재했습니다. 바로 율곡 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이는 이렇게 까다롭고 힘든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9번이나 했던 인물로 별명이 구도장원공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혹시 압권이란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네, 최고다, 짱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 과거 시험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압권의 한자인데요. 누를 압, 채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치른 후에 장원 급제자의 답안지를 항상 모든 답안 중 맨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는데요. 맨 위에 놓인 장원 급제자의 답안이 다른 답안지를 누르고 있는 모양을 압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럿 중 가장 뛰어난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압권이 되는 셈이죠. 이런 장원 급제자의 답안 얼마나 잘 쓴 것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책문이라고 하는 책은 장원 급제자의 답안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하니 여러분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사대교린이란 무엇일까요? 또 빠질 수 없는 한자 분석 시간입니다. 섬길사, 큰 대, 사길교, 이웃린, 즉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나라라는 화평하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큰 나라는 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은 여진, 일본처럼 국경에 접하거나 가까워서 자주 교류하는 민족들을 의미했죠. 조선은 명과는 사대 관계를, 여진, 일본과는 교린 관계를 맺으며 이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대 관계라고 하면 굴욕적이고 치욕적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사대 관계는 굴욕적이기만 한 관계일까요? 물론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건 있지만 반드시 굴욕적이기만 하진 않습니다. 사대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선이 얻는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먼저 장점 1, 실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명이 그 조공에 대한 답례품으로 더 많은 양의 물품을 조선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조선이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명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들은 대체로 선진 문물인 경우가 많았기에 조선이 문화적 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또한 조선의 국왕들은 사대 관계를 통해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왕은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아주 멋진 국왕이야,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린 외교란 어떤 것일까요? 조선은 여진, 일본 등과 지내며 평화기에는 이들이 조선 국경의 무역소에 와서 교역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협조적인 여진, 일본인과 기준인에게는 토지와 건직을 하사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평화를 깨고 여진 또는 일본이 조선을 침범한다면 조선은 교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했고 군대를 동원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진과 일본을 대상으로 당근과 채찍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번엔 교린 외교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진이 국경을 침범하자 조선은 최윤덕과 김종서의 활약으로 이들을 몰아내고 압록강 유역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토끼 귀 끝부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형세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때인데요. 근데 이 지역을 우리가 사군, 이 지역을 우리가 육진이라고 해서 이 시기 개척된 땅을 우리가 사군 육진이 개척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구가 반복적인 침략을 감행하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조선은 교린 외교를 통해서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역하며 입지를 굳혀나갔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일본, 여진 말고도 류국 등 다양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과도 교역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스시마를 정벌할 당시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던 국왕 누구일까요? 네, 모두 세종대왕입니다. 진짜 세종대왕은 정말 당신은 대체. 자, 오늘은 이렇게 조선의 전반적인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느덧 김할범이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김할범이 마지막 영상 살림 세력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